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쿠버네티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왕초보적인 내용부터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기술에 감 잡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대의 서버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확장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컨테이너로 패키지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주는 자동화 도구다라고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일, 라이브러리, 설정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컨테이너라는 요 박스에다가 이 컨테이너 안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약에 엔진엑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거예요. 이 엔진엑스 설치할 수 있는 모든 파일이라든지 모든 라이브러리, 모든 패키지, 종속성 이러한 것들을 다 넣어놓고 이걸 통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죠? 엔진엑스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묶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컨테이너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 놓은 패키징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컨테이너는 가벼워요. 왜 가볍냐면요. 운영체제를 공유합니다. 운영체제를 모든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즉,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실행될 수 있게끔 필요한 최소한의 리소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시행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는 서로 격리되어 있어가지고요. 한 컨테이너의 문제가 다른 컨테이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 하나는 우분투를 설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또 다른 하나는 파이썬을 설치할 거예요. 이 세 가지들은 각각이 서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격리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식성이에요. 이 의식성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한 컨테이너를 그대로 프로덕션 환경에 옮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커는 그럼 무엇이냐? 도커는 컨테이너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도구이자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만들 수도 있게 해주고요.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해주는 도구이자 플랫폼입니다. 이 도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도커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패키징하는데 용이합니다. 이렇게 패키징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도커의 주요한 역할은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해 주고 있고요. 또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식성이라든지 버전 관리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즉, 컨테이너 기술은요,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패키징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커는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실행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도구이자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커가 아닌 쿠버네티스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도커는요, 개별 컨테이너를 쉽게 만들고 실행하는 데 유용해요.
하지만 많은 컨테이너들을 클러스터 환경에서 자동화하고 확장해서 운영할 때는 쿠버네티스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컨테이너는 아까 전에 특징이 가볍고 그리고 도커라는 플랫폼 위에서 언제든지 쉽게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도커에다가 엔진엑스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웹이고요. 그리고 8080으로 띄울 거고요. 엔진엑스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띄워볼 거예요. 자,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띄울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는 이 엔진엑스를 띄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도커에 실행해줘 라고만 하면 이거 보세요. 바로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로컬 호스트다라고 로컬 호스트로 띄워줘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는 엔진엑스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로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docker run name web server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8080으로 띄울 거고요. httpd라는 이미지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엔진엑스로 띄운 거고요. 이번에는 8080 포트로 httpd가 띄워져 있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8080으로 it work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바로 8080이 아니라 8001 이렇게 해가지고 또 띄워볼 거예요. 8001은 웹서버 이름을 쓰고 있죠. 2번으로. 이 컨테이너 실행되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2번으로 해서요. 8001번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자, 8001번으로 띄웠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볍기 때문에 빨리 내 애플리케이션이 띄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서로 격리되어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요걸 말씀드렸던 건 왜였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쿠버네티스는 자동 배포 및 관리를 좀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서버에 분산해서 자동으로 배포해주고요.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나 롤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관리가 좀 좋아요. 사용량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적절한 자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 장애 복구에도 용이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오류로 중단될 경우 자동으로 재시작하거나 오류난 컨테이너를 다른 노드로 옮겨 문제없이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리소스 관리 또한 해줍니다. 쿠버네티스는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를 잘 알아야겠죠. 쿠버네티스는 여러 서버에 걸쳐서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된 배포, 확장, 장애 복구, 자원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이 플랫폼,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기술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념을 잡는 세션, 왕초보 세션에서는 한번 쭉 완강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서비스를 잘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완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해 컨테이너를 실행한다 라는 문장을 이 영상을 모두 듣고 나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버네티스를 공부하기 전에 컨테이너 기술과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쿠버네티스가 바로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이기 때문이죠. 컨테이너 기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컨테이너 기술은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컨테이너라는 가상화된 공간에 패키징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는 기존의 가상 머신과 다르게 OS 커널을 공유하면서 서로 독립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여 더 경량화되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것은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코드들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종속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 컨테이너 안에 넣고 패키징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돌리면 내가 만들고자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컨테이너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과 설정이 포함된 템플릿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요, 당연히 컨테이너의 상태와 환경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요. 개발자들이 구축한 환경 그대로를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컨테이너 이미지의 특징을 좀 보면은 첫 번째로는 불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으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즉, 한번 우리가 템플릿을 찍어내면은 그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그 템플릿까지 찍혀져 있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행되는 동안에는 수정되는 것들은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 저장이 되지는 않아요. 즉, 생성 후에는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환경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이미지를 100개를 찍어도 우리가 100개를 찍어서 이 100개를 다 다르게 환경 설정 변경하고 뭔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했어요. 하지만 이 템플릿은 내가 처음에 사용했던 그 템플릿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그 템플릿에 들어있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엔진엑스가 띄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엔진엑스 띄워져 있는 요 웹이라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가지고요. 한번 파일을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파일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제가 한번 인덱스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Welcome to Nginx라고 되어 있잖아요. Welcome to my home page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 바로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짜잔! 그러면 my homepage라고 바뀌기는 해요. 그럼 제가 요 컨테이너 나간 다음에요. 이 컨테이너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2번이라는 이름으로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대신 8009번으로 열게요. 엔진엑스로 열었기 때문에 엔진엑스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엔진엑스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저게 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8009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엔진엑스입니다. 즉, 컨테이너 이미지는 항상 불변하다라는 의미가 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계층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계층은 특정 작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계층은 운영체제, 그 위에는 라이브러리 계층, 그리고 마지막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는 이런 식으로 계층을 쌓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레이어가 쌓여가지고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도커 허브 많이 들어보셨죠? 컨테이너 저장 공간,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할 수 있어서요. 언제 어디서나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도커 풀 해가지고요. 엔진엑스 말고요. 우분투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레디스 요거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도 이러한 이미지들은 레이어를 층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미지를 내 로컬 환경에 가지고 올 때도 이렇게 층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완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것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컨테이너 이미지 풀 주소 구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풀할 때는요. 이 주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주소는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인지를 명확히 지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구조를 좀 뜯어보면은 접두사 쪽은 레지스트리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미사 부분인 이미지의 이름과 태그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레지스트리 정보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디냐면 도커 허브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커 허브에서. 자,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뒤에 태그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요 태그가 생략된 것은 뭐냐면 latest를 가지고 오겠다. latest 태그가 붙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요. 도커 풀 해가지고요. 레디스 가지고 왔잖아요. 자, 요 의미는 그럼 뭐냐면 레디스를 가지고 오는데 접두사가 생략됐죠. 접두사가 생략됐던 것은 도커 허브에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미사에 태그가 생략된 것은 latest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AWS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는 my image라는 것이고 1.0 이렇게 작성하는 뭐냐면 AWS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 이름은 my image인데 그 중에서도 1.0 버전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커 풀 엔진엑스 1.24.3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접두사가 생략됐죠. 그것은 도커 허브에서 가지고 오겠다. 이미지는 엔진엑스를 가지고 오겠다. 하지만 이 엔진엑스 이미지 중에 1.24.3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버네티스 구조와 용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분산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는 지금 그림과 보시는 것처럼 각 요소가 명확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 쿠버네티스 구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 구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세세하게는 이제 차후에 천천히 알아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구조가 쿠버네티스 구조인데요. 이 그림이 쿠버네티스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은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는 용어,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용어, 그리고 노드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 노드 요 세 가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러스터는 전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의 전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플레인은 무엇이냐면 이 컨트롤 플레인은 이 전체 시스템, 쿠버네티스 전체 시스템의 관리하고 두뇌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이름도 컨트롤이잖아요. 얘가 이 전체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워커 머신, 그러니까 가상 서버, 물리 서버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이 노드에 올라가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클러스터는 이 쿠버네티스의 전체 시스템인데 이 전체 시스템 안에는 컨트롤 플레인과 그리고 노드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컨트롤 플레인 플러스 노드들은 전체적인 집합은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용어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러스터는 제가 아까 전 뭐라 그랬죠? 쿠버네티스의 전체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클러스터,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고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는 다양한 노드 자원을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며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성은 현재는 마스터 노드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 컨트롤 플레인과 이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로 나뉘며 이러한 애들은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트롤 플레인,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컨트롤 플레인은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컨트롤 플레인은 클러스터의 상태를 제어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상태를 관리하고요.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관리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대로 배포되고 운영되도록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뭔가 이렇게 보이죠. 이 오브젝트들이 보이는데요. 이 오브젝트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API라고 써져 있는 컨트롤 플레인 안에는 API 서버가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클러스터와 외부의 요청을 관리하는 진입점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 내부에 리소스 상태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우리 관리자가 바깥에서 뭔가 명령을 시켰을 때 가장 먼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곳이 API 서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스케줄러는 무엇이냐면 클러스터 내 워커 노드들한테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 노드의 상태와 자원 사용량을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스케줄러는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아까 노드들 위에 배포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노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케줄러가 노드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에 배포를 해야지 최적화된 곳일까, 최적화된 장소일까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배포 위치를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트롤 매니저예요. 이 컨트롤 매니저는 무엇이냐면 여러 컨트롤러를 통합 관리하고요. 클러스터 내 리소스가 사용자 지정 상태에 맞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3을 원해요. 그러면 이 3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매니저는 요 3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3이 2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 매니저는 3이어야 되는데 왜 2로 바뀌었지? 3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2였던 것을 다시 3으로 맞게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렇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SCD라는 곳인데요. 이 SCD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클러스터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는 키 값 저장소다. 이 클러스터의 설정과 구성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곳이다. 저장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클러스터에 있는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저장 공간이고 중요한 공간이겠거니 정도만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노드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서버이거나 가상 머신일 수도 있어요. 이 노드들은 워커 노드와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성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컨트롤 플레인 또한 노드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플레인은 마스터 노드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노드가 컨트롤 플레인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컨트롤 플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API 서버, 그리고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SCD가 위치하는 공간이고 얘네들 또한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 또는 그냥 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워커 노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노드예요. 즉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제어를 해주는 역할로 있을 거고요. 요 워커 노드 또는 노드라고 불리는 이 워커 노드 쪽에 배치가 돼서 구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워커 노드 안에도요 구성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워커 노드에는 큐블렛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큐블렛은 뭐냐면 워커 노드의 에이전트, 주요한 에이전트입니다. API 서버와 통신을 하고요. 노드에서 파드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파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파드라는 것을 생성하고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띄어져 있는 파드를 생성하고 유지한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컨테이너 런타임이 올라가져 있어요. 컨테이너 런타임이 뭐죠?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은 도커를 많이 쓰지는 않죠. 지금은 컨테이너 D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것이 노드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브 프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큐브 프록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트래픽을 적절한 파드로 라우팅하고요.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중개자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워커 노드에는 큐블렛, 컨테이너 런타임, 큐브 프록시라는 구성 요소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애들이 모여서 노드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쿠버네티스 구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의 집합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는 컨트롤 플레인과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인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노드들은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워커 머신으로 파드, 실질적인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실제 실행 환경이구나 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 노드,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다양한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오브젝트를 통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랑 우리 관리자가 어떻게 통신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클러스터가 어떤 거라고 했죠? 쿠버네티스의 전체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관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리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리자는 요 바깥에서 이 쿠버네티스랑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도구가 있어요. CLI 도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kubect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세 번째로는 REST API, 네 번째로는 SDK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kubectl이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이 CLI 도구를 활용해서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kubectl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사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법만 아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kubectl이라는 도구는 누구랑 통신하는 거냐면 클러스터의 API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클러스터 안에 컨트롤 플레인에는 뭐가 있댔죠? API 서버라고 있다고 했죠. 이 API 서버가 사실은 모든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는 이 API 서버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인 우리가 kubectl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클러스터와 통신할 때는 반드시 이 API 서버와 통신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kubectl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API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청 결과를 받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kubectl이라는 이 도구는 말이요, config 파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는 kubeconfig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kubeconfig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클러스터의 접속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와 통신을 할지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보가 kubeconfig라는 파일에 들어가져 있고, kubectl은 이 kubeconfig 파일에 있는 정보를 보고 클러스터와 접속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API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kubeconfig 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쿠버네티스의 kubeconfig 파일은 클러스터 통신 설정하기 위한 파일이에요. 이 파일 안에는 API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서 보이는 요 파일의 내용들이 큐브 config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요, 루트 경로에 .cube라는 디렉토리 밑에 config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면요, kubectl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 경로가 루트 경로에서 .cube 밑에 있는 경로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에서 config 파일이라는 것을 kubectl이 기본적으로 찾습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되면은 kubectl이 명령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요 위에 API 버전과 카인드는 간단해요. 이 API 버전을 버전 1로 쓴다라는 거고, 종류는 뭐냐면 쿠버네티스의 config라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보는 무엇을 볼 거냐면 여기 부분 볼게요. 클러스터 땡땡 요 부분을 볼 건데요. 클러스터의 API 서버의 URL 정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certificate 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클러스터의 CA 인증서를 포함한 베이스 64에 인코딩한 데이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증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볼 게 또 뭐냐면 그 다음 문구를 좀 보면 컨텍스트 부분을 볼 거예요. 컨텍스트 부분. 여기 또 컨텍스트 부분 이렇게 있죠. 이 컨텍스트 부분인 클러스터랑 사용자 간의 연결을 정의하는 공간이에요. 이 연결을 정의하는 공간인데요. 클러스터 요 부분인 사용할 클러스터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클러스터에서 정의한 이름과 일치해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에 통신을 할 때 사용할 네임스페이스를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저는 사용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urrent context 요거는 이 컨텍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 정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그룹을 볼 겁니다. 클러스터 인증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는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 데이터 이 부분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키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클라이언트 인증에 사용되는 개인 키이다. 둘 다 이제 보안 인증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큰은 인증 토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도커 허브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도커 허브를 설치해 두었는데요. 여기에서 kubectl get nodes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는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클러스터와 통신이 가능한데요. kubectl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config 파일이 필요했죠? 이 config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config 파일은 기본적인 경로는 사용자가 환경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경로는 루트 밑에 .cube 밑에 config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 config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의 정보, 인증 정보, 그리고 이 도커 허브의 API 서버의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부터 컨텍스트 좀 볼까요? 이 컨텍스트를 보니까 현재 컨텍스트가 두 개가 들어가져 있네요. 이 클러스터는 도커 데스크탑이랑 렌처 데스크탑 이렇게 있는 거고요. 유저도 도커 데스크탑, 렌처 데스크탑 각각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현재 제가 통신하고자 디폴트로 통신을 할 컨텍스트는
도커 데스크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유저 부분이 있죠. 이 유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도커 이름인 도커 데스크탑이고 유저에 대한 인증 정보도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큐브시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현재 어떤 컨텍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current context 이렇게 하면 도커 데스크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큐브시티의 클러스터 인포라고 치면 이 클러스터에 대한 인포도 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큐브시티엘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이고요. 이 큐브시티엘을 활용한 클러스터와 통신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큐브시티엘은 쿠버네티스의 공식 CLI 도구로 클러스터의 API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하는 것이고 이 사용자, 우리죠. 사용자는 큐브시티엘 명령어를 입력해서 요청을 전송하고 API 서버로부터 결과를 수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큐브시티엘이 그러면 어떤 클러스터와 통신을 할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kubeconfig라는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kubeconfig 파일은 클러스터 접속 정보를 포함하고요. kubectl이 클러스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 경로는 사용자가 뭔가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본 경로는 요 루트 밑에 .cube 밑에 config라는 이름으로 요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다면 kubectl은 자동으로 요쪽 config 파일을 읽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kubeconfig 파일에 포함된 주요 정보는 API 서버의 URL, 그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 네임스페이스 정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었죠. 네, 이 정도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 실습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초보편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실습 환경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kubectl을 사용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을 별도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브젝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실습 환경 구축하다가 진짜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실습 환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초보 학습의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버네티스를 학습할 때 지치지 않도록 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처음에는 도커 데스크탑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강의는 어쨌든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학습자 관점에서 강의를 제작했기 때문에 도커 데스크탑 무료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이번에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는 왕튜브 편은 도커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실습 같은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의 장점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왜 도커 데스크탑을 쓰려고 하는지. 일단 설치가 너무 쉬워요. 도커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대신에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실습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한테 좀 메리트가 있죠. 도커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kubectl이 바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kubectl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노드를 잡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통신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 세팅할 때는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치해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커 데스크탑 설치 너무 쉽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도커 데스크탑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도커 데스크탑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별도로 또 다른 강의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까지 도커 데스크탑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을 다 설치를 했다면 요 큐브시티의 자동 완성 컴플리션 배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도커 데스크탑 설치한 다음에 별도로 활성화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큐브시티의 자동 완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명령어를 탭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브CTL을 가지고 명령어를 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했을 때 탭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그 문구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작성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명령어 옵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타 방지할 수 있어요. 정확한 명령어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작업 단순화라든지 효율적인 탐색, 검색까지 또 도와주는 정말 우리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기능이니까요. 처음에 배우실 때 이 기능을 넣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보면은 저는 이제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get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큐브CTL get 하고요. 제가 탭 이렇게 하면은 get 다음에 올 수 있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큐브CTL create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만들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탭 하면은 이 create 명령어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deployment 맞다, 나 deployment 하려고 그랬지. deployment를 탭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deployment 다음에 또 탭 하면은 어떤 것이 올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다, 알려준다.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 쓸지 넣어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치하냐? 너무 친절해요. 쿠버네티스 가이드만 보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제가 요거는 상세 정보에 남겨둘 테니까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또는 그냥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쿠버네티스 공식 가이드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자동 완성 이렇게만 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동 완성 보면은 여기 아래 보면은 큐브CTL 치트 시트라는 게 있어요. 치트 시트 요거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자동 완성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냥 복붙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브CTL을 K로 알리아스를 하시게 된다면 요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K 다음에 자동 완성이 나온다는 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큐브CTL이 너무 길어가지고 K equal 큐브CTL이라는 알리아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자동 완성 기능을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K 다음에 제가 탭 이렇게 하면은 큐브CTL 다음에 올 수 있는 명령어의 리스트를 쭉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파드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